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천 조건으로 내세우며 민주당과 차별화를 부각했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등 새 전직 총리 회동이 추진되는 가운데 공천 예비 검증을 둘러싼 친명, 비명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이 같은 정치 현안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함께 심도 있게 짚어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최근 눈이 내려 쌓인 지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및 넘어짐 사고 주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영 시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취임 수락 연설문에서 여러 각오를 밝혔는데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신이 뭐든 다 하겠지만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수락 연설은 15분여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직접 작성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연설에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시대 정신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민주당을 가리켜선 이재명 당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형사 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정당인데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반성하자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천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민주당과 차별화를 두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수락 연설에서 의원들이 이제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속내가 편치 않다 이런 해석도 나와요. 아무래도 대대적 물갈이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겠죠. 네,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인적 쇄신의 명분을 확보를 한 만큼 앞으로 공천에서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갈이, 이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게 오는 29일에 출범 예정인 비대위 인선일 텐데요. 이번 인선에서 수도권 출신과 청년 또 여성, 중도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모두 아우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놓인 과제들이 많다고 저희가 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예고된 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 이 처리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야당을 상대를 하면서 당내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까지 이 고차 방정식을 좀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그 탈당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이 문제도 한 위원장이 풀어나가야 합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특정한 누구를 만날 계획까지는 아직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대할지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 소식입니다. 어제 정세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정세균 전 총리 또 이낙연 전 대표 이 두 전직 총리죠. 전직 총리가 어제 아침에 1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두 사람이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려도 함께 공유를 했다면서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적절한 상황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물었더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수준의 일단 언급만 했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이 새 전직 총리에게 통합 선거 대책위원장 맡긴다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일단 한 언론 여러 언론 보도를 좀 보면 통합의 차원에서 이런 방안이 좀 추진된다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일단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내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도 계속되고 있고 또한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추진 의사가 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좀 저희가 그동안 전해드린 대로 내일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해서 통합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또 어떻게 통합의 의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회동의 의미가 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말한 연말까지 좀 시한이 현재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통합이냐 분열이냐 역시 중대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5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민주당이 예고한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죠? 네, 우선 이 두 법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이 됩니다. 처리를 그동안 거듭 공언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동안 해온 대로 법과 수사 앞에는 예외가 없다면서 특검 수용을 여당에 거듭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이른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도 강조를 하면서 전방위 압박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독소 조항으로 거론되는 뭐 공개 언론 브리핑이나 또 야당 단독의 특검 추천은 과거에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 때도 적용이 됐다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현재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절대 수용 불가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변한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법이다 이렇게 재차 좀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내외를 모욕해서 총선 득표에 활용할 목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50억 클럽 의혹 특검도 선거 기간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단독 특검 추천도 치명적인 독소 조항으로 역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 당시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를 했었는데 이걸 제외하고선 여야가 합의 없이 이 특검법을 처리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네.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함께 정의당도 처리에 동참할 예정이죠? 네, 정의당은 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을 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절대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도 이 특검법 처리에 함께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 통과가 사실상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쌍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여야의 대치 상황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고 전국은 좀 안개 속으로 빠져들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뒤에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차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네, 어제 검찰이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세 차례 소환을 했는데 모두 응하지 않았었는데요. 어제 네 번째 소환을 했는데 일단 검찰에 출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어제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출석을 해서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를 하면서 사실상 조사받기는 거부했습니다. 3시간 반 동안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어떤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송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다른 의혹 사건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왜 검찰이 이런 것들은 수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또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나서면서 다시는 부르지 마라 이렇게까지도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별도로 자필 입장문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네요. 네, 송 전 대표가 자필 입장문을 냈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을 시켜놓고 소환을 하는 건 괴롭히기 수사고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소가 될 때까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검찰이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다면서 그동안 밝혀온 대로 법정에서 진술을 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면은 앞으로 검찰 조사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송 전 대표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은 그동안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현역 의원들을 좀 차례로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었는데요. 일단 당장 차질이 빚어지는 건 불가피한 수순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오늘 1차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는 만큼 구속기한을 연장해서 조사를 이어가서 혐의를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음은 성탄절에 일어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속보입니다. 어제 합동 감식에서 발견된 게 있나요? 네, 어제 경찰이 어제 오전에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합동 감식을 한 결과 처음 불이 난 방 안에서 담배와
라이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곳이 정확한 발화 지점이었고 거실과 인접한 작은 방이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화재와의 연관성을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는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번 화재가 사람의 부주의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방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누전 등 정기적인 요인도 역시 좀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불이 났을 당시에 검은 연기가 이제 순식간에 퍼지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검은 연기를 막아줄 방화문이 당시에 열려 있었다고 하네요. 네, 감식을 해보니까 연기를 막아줄 방화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방화문과 관련된 기준을 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화재로 인한 연기나 또 불꽃 또는 온도를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이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계단 방화문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좀 대부분 열려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문만 닫혀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화재 당시에 경보기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알려진 대로 이번 불은 지난 25일 오전 성탄절 오전 4시 반쯤에 3층 아파트 3층에서 불이 시작돼서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중에서 30대 가장인 박모 씨는 불을 피해서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렸다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감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내년 총선부터 선거 개표 절차가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의 전자개표에 더해서 수작업으로 개표를 한 번 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절차에 말씀하신 대로 수작업 개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부터 하기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개표 작업을 할 때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유효 투표지, 이 유효 투표지는 다시 심사 계수기에 넣은 다음에 이 계수기에서 투표지가 계산되는 과정을 이 사무원이 육안으로만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투표지 분류 작업과 이 심사 계수기 안에 넣기 전에 사무원이 투표지를 한 장씩 일일이 좀 손으로 넘겨가면서 확인하는 절차, 넣기 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좀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수작업을 한 번 더해서 당연히 개표의 신뢰성 또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선관위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피하기 위해서겠죠? 네, 좀 선거를 하고 나면 이런 부정선거 시비는 좀 온라인에서든 어디는 좀 한 번씩 나오곤 했었는데요. 명확한 근거는 당연히 아직 확인된 게 없지만 이런 시비마저도 투표의 신뢰를 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번에 이런 조치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와 함께 선관위가 또 추가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가오는 내년 4월 총선에선 부정선거 시비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좀 여러 시도들이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의 전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 지금 30억 원 사기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전 씨의 아버지 역시 같은 사기 혐의로 붙잡혔다고요. 네,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가 됐던 전청조 씨의 아버지가 지난 25일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지난 25일 밤에 11시 30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거리에서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된 60살 전창수 씨를 검거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전창수 씨는 뭐 때문에 붙잡혔나요? 네, 전청조의 아버지인 전창수 씨가 이 붙잡힌 거는 휴대전화 절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 씨는 경찰이 휴대전화 절도 사건 용의자를 추적을 하다가 붙잡혔는데요. 처음에는 절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신분을 감췄다가 지문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전창수 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 2018년부터 천안 서부경찰서에 공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일단 절도와 관련한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창수 씨를 사기 관할서인 천안 서부경찰서로 인계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창수 씨는 앞서 지난 2018년 2월 천안에서 부동산을 구입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여서 13억 원을 뜯어내고 또 지인들에게 3억 원을 빌린 뒤에 잠적하는 등 총 16억여 원을 사기를 한 혐의로 공개 수배가 됐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에 일본산 수산물, 특히 가리비의 중국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한국과 유럽연합 등에 수출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어요. 네, 일본산 가리비는 그동안 일본이 중국에 좀 주로 수출을 해왔습니다.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으로 넘겼었는데 지금 이게 막혀버린 거죠. NHK는 중국의 일본산 수입 금지 방침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나 유럽연합으로 수출기를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 방침은 뭔가요? 네, 우리 정부는 이런 일본 측 계획이 어디까지나 일본의 계획에 불과하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10년 넘게 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 수입 금지 방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산 수입 규제와 함께 방사능 검사도 또 빈틈없이 해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우리 정부는 홋카이도처럼 8개 현에 속하지 않는 그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좀 검출이 되면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민 불안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확건 원칙을 재차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앞서 우정화 기자가 말한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70% 여론조사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2월 7일에서 8일 사이 실시한 조사로 전국 성인 유권자 1,033명 대상 100%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각 7시 36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한파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대기가 많이 정체된 상황이고요. 오늘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 등 중서부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겠고 현재 수도권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상황입니다. 내일도 서쪽으로 좋지 않을 거란 예보인데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충남권은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낮 동안에 평년보다 기온이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은 영상 7도 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세종, 대전 8도, 광주, 대구 10, 부산 12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새밑 한파도 없을 전망이고요. 2024년 갑진년 새해 초반까지도 한파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전국에 한 차례 비나 눈 예보가 있고요. 현재 동쪽 지역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해서 불씨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 빙판길, 도로 살얼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6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정리합니다. 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 막히다가 팔곡 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평택 진출로에서는 작업 중이고요. 당진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으로 문학에서 남동까지 정체고요. 제2중부고속도로는 하남 쪽으로 서이천 부근 2차로는 사고가 있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 수락연설을 했는데 우선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재명 대표가 운동권 특권 세력,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비대위원장 수락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것인데요. 이런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취임 일성을 듣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의 본색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취임 일성이었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서 중대범죄 집단이다. 운동권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사실 이야기를 하고 규정을 했거든요. 네.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묻고 싶은 게요.
정말 중대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묻고 싶고요. 운동권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기득권 집단은 법조 카르텔, 검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상대를 저주하는 언어부터 이렇게 쓰는 게 검찰 사투리 아니냐. 이 검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취임 일성 치고는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갈 길이 험난하겠구나.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 시대 정치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선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586 운동권 중심인 민주당과 차별화 부각시키고 방탄 논란에 휩싸였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대 정신은 3만 불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을 5만 불, 6만 불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내외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이런 경제 사정을 감안한다면 집권 여당이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고 협력을 끌어내는 리더십이 지금 핵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스타일로 인한 폭주, 독주 이런 걸 견제하고 이렇게 야당과 함께 가야 될 여당의 대표가 야당을 오로지 범죄 집단으로만 규정하는 검사식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시대 정신에 매우 뒤처진 그런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민주당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인식 자체가 매우 나라의 장래에 걱정스러운 태도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지역구든 비례든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요? 예, 아마도 민주당을 이렇게 적대시하려면 스스로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대목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선거가 누가 잘하나 이런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사실 굉장히 앞으로 고민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기득권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법적 카르텔, 검찰 독재 정권이다 이런 지금 문제제기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통령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청산하는 게 지금 핵심인데 그거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는 말로만 이렇게 과연 혁신이 될까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하고 싶네요. 네. 가장 예민한 문제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총선용 악법이다 이제 거듭 규정을 하고 원내에서 잘 상의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당 쪽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울어질 경우에 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바로 김건희 특검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호한 태도야말로 현재 한동훈 비대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호한 성격, 그러니까 용산의 직할부대 아니냐는 그런 시선에 대해서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3월에 발의가 돼가지고 9개월 동안이나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면서 지금 뭉개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국민의 60% 70% 가까운 분들께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마치 정략적인 것으로만 치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태도 아닌가 싶고요. 분명하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 소위 비리 척결에는 성역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동의한다면 저는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는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수직적 당정관계 지적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여당은 서로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다라면서 여당은 여당 할 일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 할 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모두가 다 알다시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브로맨스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깝다 하더라도 국정을 이끌어가는 관계라면 이렇게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충원할 것은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성장하려면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단 있게 저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제2요구가 오더라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향후의 길이 열린다. 이런 말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됐으니까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예방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네.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한 장이 주는 울림이 클 거다. 이재명 대표가 초조해하고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한동훈 대 이재명 앞으로 어떤 구도로 가게 될까요? 저는 이제 그 사진 한 장이 주는 또 다른 면이 있다고 봐요. 검사와 피의자 이렇게 보이려고 지금 그렇게 구도를 짠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하면 젊은 용산의 호위무사로 그렇게 보여지고 탄압받는 이재명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2년 가까이 탈탈 털었는데도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검찰 사투리를 쓰는 젊은 태극기 호위무사와 탄압받는 야당 정치인 이런 사진으로 저는 남을 수 있다. 뭐 그런 점도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비대위원장 이제 비대위원 인선이 끝나면 국민의힘 비대위가 이제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요. 한 네. 위원장이 자신의 이제 불출마 선언에 이어서 불체포 특검 포기를 강조하면서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쇄신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긴장할 구석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긴장할 대목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에서 기득권 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윤핵관들을 불출마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지역의 영남을 중심으로 다선들을 이렇게 불출마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상당히 영향을 주겠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제대로 된 기득권 청산, 예를 들어서 정말 법적 카르텔에 대한 칼을 들이댄다든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말 민생을 돌보면서 인사를 제대로 그동안 인사정보관리단을 이끌면서 사실 한동훈 장관이 보여준 게 별로 없는데 제대로 된 그런 인사정책을 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민주당은 상당히 긴장하게 할 텐데요. 그렇지 못하다면 글쎄요. 저는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하실 거다. 이제 그렇게 보죠. 관련된 얘기를 이제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빌런 정치 한 축이다 하면서 민주당 혁신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뭐 네.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말하긴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이제 김부겸 총리 그다음에 곧 이제 정세균 총리를 만나게 되시는데요. 이런 당내 통합 작업뿐만 아니라 뭐 선거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혁 작업에 이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에 그런 이제 노인정의 주 5일 밥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민생 행보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이제 이번 특검법 전국이 끝나고 나면 네. 내년부터는 우리도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쇄신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네. 누가 잘하나 게임으로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치러야만 된다는 점에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고심이 뭐 물론 깊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도 사실 쇄신의 바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거를 민주당도 저는 잘 새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께서 언급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여론조사는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나온 여론조사와 동일조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분열이냐 통합이냐 이제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 네네. 주가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결단을 예고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정세균 총리님과 이낙연 총리께서 아침에 조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긴급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절대 탈당하시면 안 된다. 신당 창당은 분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는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민주당 전체가 같은 마음이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앞으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민주당이 쇄신과 통합,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민주당이 일단 부인하긴 했는데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등 전직 총리들에게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맡기는 방안 혹은 비명계를 참여시키는 통합 공천관리위원장 방안 등 이제 여러 아이디어가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네. 정리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당내 상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 연합을 꾸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넓은 공감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세 분 총리를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시민사회와의 연대까지도 저희들이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통합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변화하는 모습,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여러 논의가 있지만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좀 더 폭넓은 그런 다양성의 반영을 할 수 있는 정치제도,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저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그런 시대 정신을 실천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통합과 개혁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최성정 고영시장 같은 분들이 공천 네네. 부적격 이제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건 부당한 공천 학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공천 갈등이 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정리돼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요. 내부에서 이런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마찰들이 있습니다. 늘 선거 때마다 공천 결과를 놓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탈당도 하고 또 나가서 당을 이렇게 다른 당으로 옮기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일상적인 다반사인데요. 다만 이제 우리 내부에서 좀 더 시스템 공천이 좀 정확하게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천에 탈락하신 분들이 이렇게 당을 떠나서 자신의 개인의 그런 이제 주장을 마치 이제 전체 문제처럼 말씀하실 또 물론 그런 불만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당이 중심을 잡고 좀 더 공정하게 관리한다면 그렇게 큰 반향이 있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스템 공천의 그런 이제 공정성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배 네.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등과 관련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저는 인공지능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할아버지는요?
저는 경로당 스마트팜에서 채소 키우는 게 낙입니다. 나리 씨는요? 저는 언어 장애가 있는데 거래처와 통화가 편해져서 좋아요. 나이를 잊게 하는 스마트 경로당과 디지털 배움터, 지역을 뛰어넘는 교육,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장애를 넘어서는 손말 이음센터까지 격차를 줄이는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일상이 따뜻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종로가 지하상가에서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현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옷을 맞추려면은 이 색상과 디자인을 가르쳐주지. 이제 신부는 이거를 입어라. 엄마들은 이제 이런 거 입어라. 이제 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생김새가 이 사람 이제 이게 어울리겠다.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딱 보면 우린 감이 나오죠. 옛날 분위기가 전통적인 색깔이지. 지금은 색깔이 지금 분위기는 그게 싹 없어졌어요. 전통이 없어졌어. 색이 지금 다 이렇게 허옇게 됐잖아. 요새는 한복 안 돼요. 아주 안 돼. 이제 맞추는 분들은 이제 자손들 결혼식 때나 이제 깨끗한 옷 입는다고 이제 맞추시지. 까다롭게 한 사람 진짜 피곤해. 여기가 어떻다, 여기가 어떻다 이렇게 이제 자기 주장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제 어쩌다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자기 말이 옳다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는 이제 거의 이제 옛날 전통으로다가 하는 것을 원하는데 고전적인 옷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조금 안 좋긴 안 좋지. 그래도 우리나라 옷이니까 전통적인 맛이 있어야 사람도 단아해 보이고 그게 이뻐요. 입으면 또. 사실 명절 때는 한복 구경을 못해. 한복 입는 사람이 없어. 명절복 입고 한복 입고 세배하고 돈 받고 세뱃돈 얼마 받았니 애들이 그러잖아. 그게 재밌잖아. 우리 전통 한복 자주 입어주세요. 명절날 추석날 때는 그럼 마음도 흐뭇해지고 딱 입고 하면 단정해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당분간 낮 동안은 운하에서 활동하기는 수월한데요. 한파가 이렇게 잠깐 자리를 내주며 두고 간 것이 나빠진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대기질이 정체됐고 현재 서울, 인천, 경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 등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겠고요. 내일도 서쪽이 나쁘겠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우리 호흡기에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현재 충남권은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낮 동안에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어제와 거의 같은 영상 7도, 강릉 세종대전 8도, 광주 대구 10, 부산 12, 제주 13도 등으로 대부분 무난하고요. 이렇게 당분간 한파가 주춤해서 주말 휴일 세밀 한파 없이 2023년 마지막을 보낼 수 있겠고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초반까지도 심한 한파가 숨고르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속에 한 차례 비나 눈 예보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또 지금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고요. 오전까지 짙은 안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2.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놓인 과제들 중 당정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 비대위원장에게 건설적인 당정 관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전국 구상을 밝혔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장 인상 깊게 보셨던 부분 어느 대목이었습니까? 네, 참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직접 쓰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슴 속에 담아왔던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진솔하게 들리고 그 의지도 정말 굳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뭐 동료 시민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민후사 국민만 보고 가겠다 네, 뭐 이런 말들도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네,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네. 한동훈 위원장은 지역이든 비례든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왜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요? 아마도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국가 운명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그런 사적인 이해관계를 내려놓자 아마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 문제는 지금 100여일 남은 이 과정에서 또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공천과 관련해서 한 위원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나중에 약속을 어기시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 이제 되게 강력한 발언을 했거든요. 한 위원장 그렇습니다. 이런 방침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의원들 60여 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 때는 국회에서 앞에 나가서 통과시켜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한 의원이 벌써 60여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뭐 이런 방침을 반기셨겠네요. 선제적으로 먼저 한 의원이 절반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한 위원장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날을 세웠습니다. 예컨대 이런 말들을 했어요. 다수당인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국가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주로 이제 세대 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뭐 저 입장에서는 그것도 저는 동의하는 방향이고요. 세대 교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흔히 정치권에서 물갈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물갈이를 하지 않고 물고기 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가리요? 예. 그러니까 제도나 문화나 관행은 그대로 두고 사람만 바꾸는 거죠. 근데 제도나 문화나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갈이를 안 하고 물고기 가리만 하면 지금 지저분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만 살아남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반복되는 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갈이라는 그 단어가 정말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물고기 가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그 물갈이 제도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바꿔서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킨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안 의원님은 어제 SNS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위기를 넘어서 노신이 말한 희망과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건설적 당정관계 구축을 제안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실 여당과 야당이 다른 점이 저는 제일 중요한 점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야당과 싸우기보다는 먼저 국민들께 이야기한다.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듣는 상대가 야당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대는 국민에게 직접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실 여당만이 정부 권력을 통해서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내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이 잘못했다고 일차적인 책임을 묻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기조에 삼고 야당과 야당이 내 상대가 아니라 정말 국민께 호소해야 된다. 그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여당과 야당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 재정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어요.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비슷한데 대통령은 여당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설명을 더 잘할 수 있고 여당은 대통령을 보유해서 정책적인 실천력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가 건설적 당정관계 이제 구축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상명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찰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분이다 보니 대통령과의 관계도 수직적인 당정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두 분이 아주 오랜 관계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고 어떤 대화도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도리어 가장 건강한 당정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한 것이 이점이 될 수 있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할 수 있다. 뭐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총선용 악법이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도 최근 이제 긴급 협의해서 총선용 정쟁 법안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예. 의원님께서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부인뿐만 아니라 쌍특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두 특검법들이 지금 이렇게 나온 이유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시기와 방법을 선택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이견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특검 이렇게 조항들을 보면 야당 중에서 비교섭 단체에서 또 그 후보를 지명하게 돼 있는 전례 없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도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여당 지도부나 정부에서도 사실상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런 의지들을 밝힌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추가하고 싶은 것이 네. 민주당이 정략적인 정쟁의 도구로 쌍특검을 이용하려 한다고 이렇게 의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는 야당 이전에 국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국민들 우려에 대해서는 영부인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저는 민심을 얻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특별감찰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아서 국민들께 많은 반감을 샀습니다. 네. 아마 그게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 결심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을 위해서도 법률에서 명시된 그런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서 국민들께 영부인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확신을 드리는 거, 그게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단호하게 여당 입장에서 처리를 하되 대응을 하되 이런 제도적인 조치는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들께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안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을 탈출해서 국민의힘으로 오시기 바란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제안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사실 제가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지난 2015년 말에 당이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당에서 홀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어떤 마음이신지 정확하게 저하고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감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 고민은 많으시겠지만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라고요. 뭐 3당을 창당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제가 그 페북에 올렸듯이 저와 함께 싸워 나가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네. 그 의원님의 제안에 이낙연 전 대표는 그분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분 지역구에서 제가 한번 싸워볼까 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한때 대통령 후보였던 분답지 않습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라 말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냥 그 1차적인 그 어떤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제 진심을 아시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님과 정확하게 그 8년 전에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던 사람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는 심사숙고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이제 구체적인 시기까지 거론하면서 창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력 잃지 않고 신당 창당까지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전망하세요? 그 사실 신당 창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차별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리고 또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일명 대선 후보급 있어야 된다는 게 사실은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갖춰서 준비를 하시면 그것도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는 저와 함께 합류해서 함께 싸워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전 대표가 탈당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신당 창당하고 그리고 또 신당이 성공하는 거 정말 어렵은 일이죠. 모든 분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기왕 나섰으니까 한국 정치 발전에 의미 있는 성과 거두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그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청년층을 대표한다 또는 중도층을 대표한다 이건 잘못된 분석입니다. 오히려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대통령을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만 하다 보니까 호남, 진보,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입장에서는 당 총선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새로 오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친 이준석계로 불리는 인사들 이탈로 좀 구심력을 잃었다. 이준석 신당이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여긴 동의하세요? 사실 그 당을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정말 광야에 홀로 서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저 혼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전도 내세우고 여러 가지를 모은 결과로 이제 현역 의원들이 그 이후에 합류를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같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불가능한 그런 거고요. 사실 자기가 절벽에서 밑이 내려다 보이지 않는 바닥이 내려져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게
신당 창당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한동훈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만날 계획 없냐 이런 질문을 받고 한 위원장이 지금 단계에서 특정한 분들 전제로 어떤 계획 갖고 있지 않다. 다급하게 이렇게 손을 내밀기보다 이제 긴 호흡으로 관계 설정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보세요? 저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보다 오히려 건설적인 당정 관계 그리고 국정 기조의 대전환 그리고 정말 능력 있고 깨끗한 그런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번 총선 후보들이라든지 또는 정부에 들어가는 것 그 세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관계 설정은 윤 대통령과 전체 이제 비윤계 인사의 관계 설정과도 관련이 있다고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입장차 좁히는 문제가 그만큼 이제 예민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오늘 탈당 선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교동에 식당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당장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언을 한 직후에 또 만나는 것도 그게 모양은 아니고 네. 서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세력을 불려가고 여러 가지 지지도를 높이고 그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지난날 국회 앞 식당에서 있었던 안 의원님과 이제 이른바 고성 사건 언급하다가 돌연 비속어를 썼습니다. 곧바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에 대해 의원님 아직 공식적 입장 이제 보이지 않고 계신데 이 자리 빌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 해서요.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방송에 임하시면은 다시는 같은 실수 하지 않을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원 인선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편에서는 7, 8, 9, 즉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젊은 세대를 위주로 세대 교체 보여줘야 한다. 반면에 중장년층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나이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비대위원 영입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당이 취약한 그런 그 지역이 수도권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취약한 부분들이 젊은 분들, 그 다음에 또 여성 쪽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영입하고 그리고 그냥 뭐라고 합니까? 옆에서 그냥 서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네. 옛날에 박근혜 비대위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비대위원들도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그게 그 성공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공한 비대위는 공통적으로 비대위원장만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비대위원들이 전원은 아닐지라도 몇 명은 이렇게 돋보여가지고 서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비대위가 반드시 성공을 하게 마련이니까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그런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 관련 질문 하나 할게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추진하면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끌어안을까 이게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또 공천 잡음, 공천 갈등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문제 뭐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하면 저게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현재 민주당 문제는 크게 두 가지죠. 우선은 이재명 대표의 그 1인 독주 체제 사당화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비속어입니다만 일부 개딸분들의 그런 팬덤 정치. 강성 지지층. 두 가지가 당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두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 MBTI 관련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MBTI. 정부가 이 MBTI 유형을 지역 특성에 적용하는 지표를 새로 내놓는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MBTI라는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사람 성격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뭐 아니면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이런 기준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역에도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MBTI 검사에서 뭐 너 E야 I야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외향적이야 내향적이야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걸 지역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인구 유입이 많으면 E, 그다음에 이제 머무르는 인구가 많으면 I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기준은 입지 같은 건데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 그러면 네이처의 앞글자를 따서 N, 그다음에 도시 인프라가 잘 돼 있다 그러면 구조라는 뜻의 스트럭처의 S로 분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통시설이 많냐 산업기반 시설이 많냐 이런 건 TF 이런 식으로 쭉 나누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지역이 ENTJ다 이렇게 하면은 E는 생활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고요. N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고 그다음에 T는 전통시설이 많다. 그다음에 J는 그 계절 축제보다도 문화유산 같은 걸 갖추고 있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MBTI랑 비슷한 표현으로 해가지고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행안부가 나눠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분류를 새로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은 인구 감소를 막아보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뭐 ENTJ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를 모든 지역에 다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인구 감소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게 2021년 10월 기준으로 행안부가 이제 만들어낸 자료인데 89곳이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전국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분류를 하게 되면은 한눈에 강점하고 약점을 이 지역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 이걸 한눈에 지표로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인구 증감률이나 뭐 청년 이동률, 순이동률 이런 것들을 지표로 봤는데 이제부터는 이 지역 MBTI를 적용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보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로부터도 이제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지역이다 이런 것들도 인식도 좀 조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좀 주관적인 내용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잘 돼 있다, 잘 돼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판단에 좀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행안부가 할 거거든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지역들을 나눌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관광객이 뭐 좀 잘 돼 있다, 많은 편이다, 아니면 관광객이 적다 이런 판단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관광객이 적다라고 하면은 더 유입될 수 있도록 뭐 조치를 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행정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법원이 임대차 계약에서 실거주 의사를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보호 3법이 통과가 됐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입니다. 이게 임대차 보호 3법이라는 게 이름 그대로 세입자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들인데 그중에서도 이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뭐냐면은 이제 2+2라고 이해하시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원래 이제 월세나 전세를 살 때 2년이 보통 계약 조건인데 거기다가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2년을 추가로 더 살 때 플러스가 될 때 그때 임대료를 무한정 올리지 못하게 하고 5%만 기존의 그 월세나 전세의 5%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정을 해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입자들 보호해 주려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이 법에서 예외 조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된다. 우리 가족들이 살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가야 되거든요. 이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법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실제로 안 살 건데 나가라고 한 다음에 내가 살 거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 세입자한테 이 세를 주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갈등이 꽤 많았어요. 이 법이 이제 생기고 나서 2019년에는 관련된 그 분쟁이 49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307건으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재판도 열리고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하급심은 집주인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네,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019년에 이제 집주인 A 씨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이제 B 씨한테 전세를 주게 돼요. 근데 네. 이제 B 씨가 만기가 다 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계약갱신권을 쓰려고 합니다. 2년 더 살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집주인 A 씨가 안 된다. 우리 다른 집 다 팔았고 지금 이 집에 우리 가족들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B 씨가 여기에서 내용 증명도 보내고 소송도 제기를 해요. 이제 이유는 뭐였냐면은 실제로 들어와서 살지 못 믿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집주인 A 씨는 소송이 시작되니까 노부모가 거주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되면서 이제 점차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집들 처분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또 팔 생각도 없었고 그다음에 높은 가격에 내놓고 그대로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하고 2심 재판에서는 집주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게 실거주 의사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실거주 의사라는 건 사실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내가 이제 실제 거주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얘기인데 그걸 집주인이 입증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1심하고 2심에서는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대법원이 세입자 손을 들어준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은 집주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니까 실거주를 할 거니까 나가라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입증해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그 책임, 실거주 의사에 입증하는 책임을 세입자한테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적인 취지고요.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단순히 이런 식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도 이제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뭐 실제 이사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직장이 어딘데 아니면 뭐 아이들 학교가 어딘데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결국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만약에 다 증명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실거주 의사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선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농축 우라늄 생산 속도를 늦추고 있던 이란이 다시 증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현지 시각 26일 회원국들에 보낸 보고서에서 올해 중반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줄이던 이란이 방침을 바꿔서 다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말부터 이란이 포르도 지하 핵시설과 나탄스 핵시설에서 최대 60%까지 농축한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한 달가량 증산된 고농축 우라늄 물량은 약 9kg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은 통상 추가 농축 과정을 거치면 2주 안에 핵폭탄 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일라디오 오늘. 오늘의 뉴스로 그 맥락과 역사까지 짚어보는 시간. 2023년 마지막 주인 이번 주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뉴스를 되돌아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황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황 기자, 첫 번째로 이 뉴스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올해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통을 줬는데 마치 오래된 얘기처럼 느껴져요. 올해 5월에 세계보건기구가 종식을 공식 선언했죠. 네, 3년 4개월 만이죠. 처음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대유행까지 해서 3년 4개월 만에 5월에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종식을 공식 선언했고, 저희 쪽에서도 원래는 7일 정도 계속 격리 조치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완화가 되고, 대형 병원이나 이제 병원 말고는 사실 마스크 쓰는 사람들을 보기가 조금 힘들어졌는데, 지금 아무래도 그 겨울철이다 보니까 유럽 그리고 미국, 싱가포르 이쪽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또 약간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또 이런 변이 바이러스 특징이 감염 속도가 좀 빠르다.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연말 연시에 사람 모임도 많고 이동도 많다 보니까 이게 다시 유행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유행되는 거는 가능하지 않나. 변이 때문에요. 김준일 에디터, 올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일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들이었나요? 일단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헌정사상 첫 뭐 이렇게 검색하면 기사가 막 쏟아질 겁니다. 정말로 헌정사상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 말씀드리면은 국무위원 탄핵안 가결,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죠. 요게 국무위원이 탄핵이 가결이 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을 말씀드리면은 역대 이제 많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탄핵을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했던 게 주로 검찰총장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부결이 되거나 폐기가 됐지 끝까지 간 적이 없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전에 보면은 탄핵안이 자체가 이제 가결이 된 게 노무현 대통령 한 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한 번, 그리고 그 임성근 부장판사 그때 이제 판사 탄핵이 한 번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월 28일 날 이제 다 탄핵이 가결이 됐는데 이제 헌재에서 기각이 됐죠.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 이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보통은 이제 정치권에서 서로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뭔가를 뭐 딜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고 했는데 어떤 조율 기능이 좀 상실됐다 이런 건데, 이것도 9월 21일 날 통과가 됐고요. 검사 탄핵이 된 것도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검사 탄핵은 2번이 됐는데, 한 번은 안 검사, 죄송합니다.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안동환 검사. 죄송합니다.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유우성 씨 보복 기소를 한 간첩 조작 사건, 그걸로 이제 한 번이 됐고, 또 한 번은 이제 손준성 검사하고 이정석 검사. 여기는 이제 법률 위반이 뭐 있다라고 했는데, 그 2차례에 걸쳐서 됐는데, 뭐 내년에도 헌정사상 처음 이런 거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게 좋은 거가 아니라 나쁜 걸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임성근 부장판사는 차관급 고법 부장판사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정치의 이제 극한 대결, 정치 양극화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당면한 정치권 뉴스도 이제 짧게 얘기 나눠볼까요? 국민의힘이 어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죠? 예, 뭐 50세 검사. 사실은 이게 이제 검사 출신 정치인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검사 출신이었고, 그런데 이제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 이렇게 당대표로 앉는 경우는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정당이 파격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첫 여성 당대표 그리고 첫 여성 대통령 뭐 이것도 다 보수 정당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30대 당대표 이것도 보수 정당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검사가 한 번도 정치를 해보지 않은 검사가 비대위원장 사실상 당대표로 나온 것도 처음이죠. 어제 그래서 뭐 많은 화제가 돼 이제 586 기득권 운동권을 청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뭐 결과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돼 고인물처럼 약간 느껴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올해는 사건 사고도 참 많았어요. 이건데 이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여러 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이게 지난 7월이죠. 이게 뭐 특정 지역을 또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신림역 인근에서 한 30대 남성이 정말 그냥 이유도 없이 흉기를 휘둘러서 남성 살해하고 사람들 다치고 그러니까 뭐 그 경찰 조사에서 약간 열등감 뭐 이런 것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충격과 공포였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또 한 2주 정도 지나서 또 분당에서 네. 뭐 차량으로 돌진해서 사고 내고 또 흉기로 또 그 행인들을 그냥 또 살해하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달에 또 그 되게 충격적인 정말 저희 그 오전 시간대에 산책길에서 또 성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너무 연달아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여성이기도 하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실 일단 너무 처음에는 이런 사건을 접해서 너무 무서웠고 그 나중에는 이 실제 사건뿐만 아니라 살인 예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나 어디서 살인하겠다. 이런 예고글까지 잇따라 나오면서 사실상 거의 일상이 좀 무너졌던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걸 인해서 뭐 가석방 없는 뭐 종신형 이런 이제 사법 논의 이런 것들이 또 촉발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번에 그 제아의 타정 행사에 분당 서현역 사건에 나섰던 시민이 시민 대표로 함께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제 CCTV 영상을 이제 가장 먼저 구하게 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청년인데요. 17살 청년인데 아무래도 이제 제 눈앞에서 흉기 난동이나 사람이 다치게 되면 도망가기 사실 바쁜데 이 청년은 이제 그 지혈도 해주고 장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제 그 다친 사람을 보호해서 엄청 저희가 좀 화제에 좀 주목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17살 친구인데 그 인터뷰를 했을 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 자기는 똑같이 대응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윤도일 청년 외에도 이제 뭐 최고령으로 수능을 보신 분 뭐 이렇게 12명 정도가 재활종에 같이 참여해서 타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학생의 권리와 교권 이게 뭐 아주 그 언론에서 뜨거웠던 해였던 것 같아요.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였죠? 이게 서초구 서희초에서 정말 임용 한 2년 차?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정말 많이 경력이 없는 이제 젊은 교사가 학교 내에서 이제 목숨을 끊으면서 일단 좀 주목을 받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뭐 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그 학부모 항의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시달렸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진술이 나오면서 엄청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근데 사실상 뭐 교육 현장에서 이미 생활 지도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는 저희도 이제 뭐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제 이걸 계기로 이제 그 참고 있었던 교사들도 이제 좀 들고 일어났었죠. 그래서 집회도 많이 열고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제 하면서 고소 고발 뭐 이런 것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근데 사실 이걸 계기로 이제 이런 교사들이 하고 있는 정당한 이런 생활 지도가 아동 학대가 아니다라는 이제 핵심 안으로 해서 이제 교권보호사법이라고 하죠. 그게 국회 통과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뭐 대학 수능 6년 시험 때 그러니까 뭐 수험생 부정행위를 적발을 했는데 그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이제 뭔가 협박을 한 그런 학부모를 이제 고발하는 뭐 이렇게 좀 강경 대응으로 좀 분위기가 확실히 많이 바뀌고 있죠. 요거는 좀 첨언을 하면은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과 뭐 이제 이슈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그
작가, 웹툰 작가 이제 주호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장애 아동을 이제 학대했다라고 해서 녹음기를 가지고 이제 등교를 해서 그거가 이제 논란이 있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 인권 조례를 이제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이게 교권을 지키는 것과 학생 인권 조례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뭐 좀 치열하게 좀 대립과 논쟁이 있어서 일부 이제 지역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것도 좀 앞으로도 아마 논쟁이 될 것 같고, 통계 하나 말씀드리면은 교육부가 이제 김웅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2016년부터 2021년 재직 중 사망한 교사 자료를 보면은 687명이 죽었는데요. 그 중에서 11%인 76명이 극단적 선택, 자살로 사망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통계가 보통 사망자 중에 4.4%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교사가 3배 정도 높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극심한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여름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6년간 준비했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졸속 운영돼서 이제 도마 위에 올랐죠? 예, 뭐 이거는 한숨만 나오는데, 예, 그 더운 여름에 생각해 보면은 그때 진짜 나라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잼버리 좀 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나라가 난리가 날 일이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는데, 일단은 부끄럽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특히 이제 이거에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뭐 준비위원장의 이제 총리부터 해가지고 특히 여성가족부 이제 김현숙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두지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실패.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지만은 이제 상암동으로 또 태풍까지 왔잖아요, 그때. 그래서 다 이제 전국으로 소개를 했다가 다시 이제 상암 경기장에서 마지막에 이제 K-팝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좀 뭐 미봉책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국제 행사를 치르는 대한민국의 역량에 대해서 좀 심각한 회의를 느끼게 한 그런 거고,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 뭐 이제 내려와야 된다,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된다 목소리가 나왔는데, 아직도 지금 김현숙 장관이 지금 최장수 장관으로 지금 장관직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역시 오랜 시간 공들여온 부산 엑스포 유치가 또 불발이 됐어요. 이것도 좀 안타깝죠. 저는 사실 뭐 그 외신들을 자주 보는데, 외신에서 사우디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워낙 막판 되니까 거의 다 따라잡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결선 투표 갈 거다, 87대 80으로 지금 1차 투표가 나올 거다, 막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정보 수집과 그거를 분석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각한 회의가 나온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국민 담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총선을 앞두고 특히 부산 민심이 많이 흔들렸느냐를 좀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런 정보 보고가 무엇이 문제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여권 내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 외교부 출입할 때여서 사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사실 거의 국내에 있었던 적이 많이 없을 정도로 한 400바퀴 돌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또 그룹 총수들은 어떻습니까? 또 정말 또 그 바쁜 사람들이 매번 모여서 다 이제 따라가면서 뭔가 유치전 벌이고,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제 이 발표 나고 당일날은 뭐 아무 입장이 없었고, 다음날 정도 입장 내서 뭐 최선을 다했다,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 막판 가서 뭐 다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정부의 출처는 아직도 알 수가 없고, 막판 이제 막상 이제 표를 깠더니 119표에 저희가 29표였나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건 실망했다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뉴스도 올해 빅뉴스였죠. 문제 있다, 없다, 양측 의견 팽팽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때도 저희가 이제 일본 쪽도 그렇고, 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반감을 샀던 게, 국내에서 너무 방류를 위한 뭔가 그런 과정이나 절차를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너무 다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좀 절차적인 거에 좀 많이 반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학적으로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뭐 해가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뭐 어차피 일본은 이제 방류를 시작했고, 뭐 원자력 안전위원장이나 이제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방류는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기계가 하는 거니까 또 기계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빨리 발견해서 최대한 뭔가 빨리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바꿔달라라고 제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제 일본에서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 이 얘기를 해서 그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브리핑에서 이제 말은 했는데 그건 그냥 일본의 계획일 뿐이다. 우리는 그 후쿠시마 인근 그 수산물 모든 수입 금지하고 있는 거 변함없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은 하긴 했는데 국민들 이제 불안은 사실 계속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흥미로운 IT 뉴스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인데요. 챗 GPT가 여전히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예, 오픈AI의 설립자금 CEO인 샘 올트먼이 11월 17일에 해임됐다가 5일 만에 다시 복귀하는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염려하는 측과 그리고 이거를 영리적으로 좀 활용해야 된다는 측이 좀 많이 맞붙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특히 이제 이거에 뒤처졌다는 구글이 제미나이라는 새로운 이제 인공지능을 좀 발표를 최근에 했는데 그게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을 좀 바꾸고 이런 인간의 어떤 지적 노동 이런 것들의 어떤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혁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이 뉴스 일대기 코너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두 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새 코너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황정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한파는 물러갔지만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미세먼지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고요.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서울역 홍소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했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천천히 가고요. 남사진입 부근에서 남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 막히다가 비봉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신갈분기점 삼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서용인 분기점에서 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은 성탄절에도 계속됐습니다. 이집트는 3단계 가자지구 전쟁 종시간을 제시했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자지구에는 성탄절에도 이제 공습이 계속되면서 피해 성탄절이다 이런 안타까운 이름까지 붙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사망자 얼마나 됩니까? 네, 안타깝게도 이번 성탄절 사망자는 100여 명 이상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자지구 중부 알마가지 난민 캠프에서 한 70명이 사망했고요. 그다음에 가자지구 남부 카뉴니스에서도 이스라엘 공습으로 20여 명이 사망해서 전체적 이번 성탄절을 기간에 사망자 수는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난주만 해도 성탄 휴전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성탄 휴전이 왜 물 건너가게 된 겁니까? 네, 성탄 휴전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이 전쟁을 완전히 정전, 즉 전쟁 중단으로 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 쪽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납치해 있는 인질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겠다고 한다면 휴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측은 인질 석방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전쟁을 인질 석방을 통해서 완전히 끝낼 때는 아니다. 아직도 우리는 가자 지구에서 더 군사 작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직 휴전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베들레헴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 여파로 매년 열리던 성탄절 행사 모두 취소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메시지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교황님이 메시지를 냈는데요. 사실 한반도와 가자지구 전쟁
두 곳을 향해서 메시지를 냈고요. 한반도에도 평화가 와야 된다고 했고 가자 지구에서 특히 베들레헴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가자 지구에서 빨리 이 무력 충돌, 그다음에 민간인 살상이 중단돼야 한다면서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성탄절 이제 행사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이스라엘은 유대교 비중이 큰 나라로 알고 있는데 유대교에도 하누카라는 이제 성탄절과 비슷한 명절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누카라는 명절이 있는데요. 이 명절은 사실상 성탄절과는 상관이 없고요. 네. 네, 그 사람들이 지키는 유대 명절인데 그 기간 자체가 성탄절 기간과 이제 겹치면서 성탄절과 유사한 유대인의 명절로 그렇게 알려져 왔는데 사실 이 하누카 명절은 그리스 셀루코스 왕조가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의 성전을 파괴했을 때 여기에 대항해서 마캅이라는 가장 유명한 유대인 전사들이 나와서 사실 반란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 봉헌한다 그런 뜻의 하누카, 즉 봉헌절의 명절이고요. 네. 특히 이 명절은 기적의 명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성전을 봉전할 때 그 성전에 촛불을 켜야 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요. 촛불 즉 우리 탈 수 있는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게 무려 8일간 계속 타올랐다 그래서 네. 빛의 기적의 명절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 25일에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시나르가 개전 후 첫 공개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야히야 시나르는 가자지구 하마스 최고 지도자이고요. 여전히 아직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만 어디 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 즉 이스라엘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그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계속해서 저항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같은 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요. 전쟁은 오래 걸릴 것이고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이 말 그대로 끝을 볼 때까지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측은 아직 전쟁을 끝낼 때가 아니다. 아직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스라엘이 원한 것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한다고 선언을 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렵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이 가자지구를 더 이상 하마스 통치하에 두지 않겠다. 하마스가 아닌 다른 온건파,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자치정부에게 두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와 함께 이 지역을 자치정부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겠다는 그런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스라엘군 역시 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이스라엘 군도 피해가 큽니다. 지금까지 전체 이스라엘 군인 사망자는요, 10월 7일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됐죠. 지금까지 한 4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가자지구 지상전으로 지금 들어가서 사망한 가자지구 지상전에서 사망한 이스라엘 군인도 150명이 지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어서 이스라엘 쪽 피해도 상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와중에 이제 이집트가 가자지구 전쟁 종시간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네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 종시간에 대해서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 이 3단계 전면 휴전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 2주간 휴전하면은 이제 인질을 이제 석방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네. 그런 방식을 한 다음에 3단계에서 하마스는 남은 인질을 모두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면서 전면 휴전으로 가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측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면 휴전은 네. 아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마스 측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등학생에게 썩은 대게를 판매해서 논란이 된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매장이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상인 징계위원회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서 고등학생 자녀가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상인으로부터 썩은 대게 다리를 구입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대게 다리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정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면은 소비자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는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월 27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